특히 우리나라의 1% 부자들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됐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일단 CEO가 제일 많습니다. 사업체 운영하고 자기 사업. 계신 분들. 투자 원칙이라던가 기준들은 명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만나 뵈면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죠.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아는 거 이상의 약간이라도 네가 팁을 더 가지고 있니?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그거를 뭐 쪼개가지고 뭐 하면 사실 포트폴리오 효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 1억으로 안 됩니까? 집중 투자가 저는 오히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 네네. 네. 고수들의 투자 비법을 전해드리는 슈카의 더 마스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 누구나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1% 부자들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됐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 30억 이상을 주 고객으로 두고 계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1%의 자산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보통 은행들이 한국 부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거든요. 예. 맡겨놓은 예치 자금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 이제 소위 이제 리치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근데 사실 10억 이상 정도면 요즘 뭐 집값도 웬만하면 다 10억이니까. 평균 가격이 10억이라고 들어서 네네. 생각보단 낮다. 네. 저도 그래서 희망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 부자 보고서에 나오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부자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금융권의 유치자산 같은 것들이 최소한 300억 이상 정도는 300억 이요? 돼야 좀 어느 정도 진짜 초고액 자산가구나 뭐 이렇게 네.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집계된 통계를 보면 채 10,000명이 안 되거든요. 극소수의 분들이 가계 자산의 거의 한 30% 정도를 갖고 계신 거니까 극단적인 부의 쏠림 같은 것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이미. 진짜 갈 길이 멀다고 네, 생각했는데 저희 같은 일반적인 개미들은 사실 갈 길이 멉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로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를 좀 많이 쌓으셨을까요? 일단 CEO가 제일 많습니다. 사업체 운영하고 자기 사업. 계신 분들. 일부 좀 그분들보다 자산 규모는 좀 적지만 이제 고소득 전문직 하고 계신 분들, 뭐 변호사, 뭐 의사. 사실 직장인 근로소득으로 도달하기는 불가능하죠. 혹시 직장인 근로소득으로 주식 대박을 냈거나 뭐 부동산 대박을 내서 오신 분은 혹시 안 계셨나요? 계실 텐데 제 기억에 이렇게 막 떠오르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극히 안 계셨네요. 드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뭐 최근에도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 진짜 초반에 매입을 해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걸로 화제가 된 분들도 계셨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안을 갖기가 인사이트를 갖기가 아.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트라이를 해보시려면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종목 발굴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이 3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분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투자 성향 자체가 좀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일반인들보다는 종잣돈이나 시드머니 같은 것들의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 같다는 분산 생각 투자가 때문에 가능할 정도의 그렇죠. 크기라는 사실 거죠? 뭐 저희가 포트폴리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시드머니가 별로 없는 뭐 젊은이들이라던가 개인들이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그것도 예.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근데 네. 뭐 어떤 종목에서 분산 투자를 해서 한 20% 수익률이 운 좋게 났다 해도 그게 이제 받아보면 현금화 해보면 얼마 되지 네.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포트폴리오의 이런 이점을 살리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부자분들은 이제 시드머니나 종잣돈의 규모가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운영도 가능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리스크나 변동성에 대응해서 계속적으로 부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종잣돈이나 시드머니까지 빨리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한 종잣돈이나 시드머니에 도달한 시점이 어느 때인가 뭐 이렇게 좀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대충 40대 초반 40대 초반이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네. 그걸 기준으로 이제 목표한 대로 착착착착 해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빨리 도달하시게 돼야 그 다음부터 실제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 그 같아요. 시드머니랑 소장님 한 5억, 10억 이 정도인가요? 아니 설마 30억인가요? 금액을
가이드라인 금액을 딱, 정도로 이렇게 사실 금융자산 운영이나 뭐 이런 거에 묘를 좀 살리시려면 사실 한 10억 정도는 시드머니 도달을 하셔야 10억이. 운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는 오히려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뭐 금융시장 공부하고 자산 투자, 뭐 웰스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시고 주식 투자 이런 거에 좀 어린 나이부터 저희 때보다는 훨씬 훨씬 어리시죠. 어린 나이에 예. 뛰어드시는 게 다행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적극적인 투자나 공부가 없이는 요즘은 쉽게 이제 부자 반열에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건데요. 부자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외국 신문, 외신을 3종 이상 보고 경제지를 정독하는데 2시간 이상을 쓴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실제로 뭐 물려받으신 분은 좀 제외하고 자수성가하신 부자들은 자신만의 어떤 룰, 그 툴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렇죠. 각각이 정해놓은 투자 원칙이라던가 기준들은 다 명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할 대상을 고르는 방법, 아니면 투자 뭐 기간이나 아니면 뭐 혹은 엑시트하는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본인이 설정해놓은 원칙이나 목표나 기준들이 있으신 거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것들이 좀 더 이제 부의 축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DNA에 이제 자산 관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DNA 이런 게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요. DNA를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 경로에서 얻은 정보들, 그리고 이제 목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정해 놓으신 전략이 있는 거죠. 이미 만나 뵈면 눈빛에 네.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죠. 알고 있으나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아는 거 이상의 약간이라도 네가 팁을 더 가지고 있니? 뭐 이런 식의 좀 다르네요. 목적으로 접근을 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도 리치그룹도 만날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저희만큼 저희 못지않게 계속 공부를 하시고 정보도 많이 갖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최대한 좀 더 플러스 알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금융권에 있는 이런 컨설턴트들도 정말 많이 엄청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소장님, 그럼 리치 분들이 오시면은 주로 컨설팅 해드리는 게 어떤 종류인가요? 뭐 자산 배분 쪽인가요? 아니면 뭐 종목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정보라든지 이런 쪽인지? 사실 큰 분야로 나누면 두 가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보면 큰 밑그림을 그리는 정보들을 드리고 직접적으로 각 투자 자산별로 투자하실 수 있는 유망한 뭐 혹은 앞으로 유망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추천해 드리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과 투자 상품들을 제안하는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글로벌 리츠그룹들의 최근 가지고 있는 자산 비율 같은 거 분석된 걸 보면 직접 투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의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투자를 하시고 최근 1, 2년 같은 경우는 뭐 지수 연동형 상품이나 뭐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선호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투자 성향이 더 강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특히 요즘 같으면은 뭐 위기도 많았지만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는 투자 시점들도 있었다 보니까 너무 많았죠. 네. 예. 소장 또 부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주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만족한다. 뭐 그런 목표 수익률 같은 게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네. 다 개인들의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다만 각각의 이런 투자 종목들로 목표치를 정해 놓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정 뭐 예를 들어 A 자산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달성하면 처분을 해서 그걸로 뭔가 좀 가격이 떨어지거나 다시 회복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자산을 다시 좀 재투자를 하시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좀 기본적인 전략으로 운영 쓰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자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비중이 많이 높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나요?
전체 자산 규모가 좀 적으신 분들일수록 당연히 부동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뭐 자산 규모나 이런 것들이 뭐 한 30억에서 50억이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부동산 초기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30억에서 평균적으로 50억 사이는. 평균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월등히 높기도 합니다. 미치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부동산 주식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나요? 딱 가릴 수는 없는 게 네. 지금 두 시장이 다 거의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시장 다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동시에 두 시장 다 이제 걱정들이 조금씩 생기시는 네. 상황이기는 해요. 요즘은 서울의 웬만한 지하철역 옆에 역세권 끼고 있는 아파트들은 외곽 지역들도 웬만하면 다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빨리 계속 오르는 것 같다. 조정이 어느 땐간 오지 않겠냐라는 걱정들 하시고 또 국내 내부적으로는 이제 막 또 공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어느 시점에서는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지사잖아요. 특히 이제 국내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주거용에 대한 세금 부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걸로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확실한 자산 말고는 좀 줄이는 작업들, 그걸 뭐 대체하는 글로벌 이제 도처에 있는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부동산들, 뭐 이런 것까지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에 넣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 북미나 유럽 쪽 부동산 시장 같은 것들도 최근에 요즘 관심들은 다시 높아지시는 것 해외 같아요. 부동산이요? 네. 와. 그런 것들의 세금이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대안으로 투자를 하신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도 많이 쓰시고 국내 자산 중에서 좀 처분하기 아까운 것들은 사실 결국에는 뭐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증여 많이 뭐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팔기보다는 그렇죠. 차라리 좀 주는 게 낫다. 뭐 아무래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쟁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끝나고 인상이 가실 깊은 때 것 같아요. 제가 좀 없거든요. 아, 집이 없으시다고요? 집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을 마련하시는 게 1번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자산 투자 운영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국내에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나 부자 반열에 되기 위한 1번은 내 집 갖기 일본은 내 집 갖기인가요? 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뭐 전세 불안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요. 목표대로 갈 수 예. 있는 상황이죠. 뭐 중간에 공급에 따라서 뭐 약간 주기는 오겠지만 그래도 종국에는 계속 좀 대표적인 핵심 자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이 1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도 주식도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서 더더욱 많은 돈을 투자하는 편인데 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혹시 뭐 다른 분위기가 좀 흐르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어쨌든 결국에는 미국 금리의 방향성이라던가 긴축에 네, 대한 테이퍼링, 정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시장이다 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갑자기 막 돈을 어디서 회수를 하거나 막 금리를 막 치솟게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요. 이제 밴드나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또 모르는 시점에 갑자기 어디선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을 조금 하시는 게 결국엔 좀 핵심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생겼을 때 현금이나 유동화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현금성 자산들 뭐 이런 것들도 한 절반 정도는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절반 운영하실 이상. 수 있는 네. 금융자산과 대체자산을 한 뭐 5대5나 뭐 6대4 정도 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일반 개인분들은 뭐 그거보다는 지금 투자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무리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약간 저희는 영혼까지 끕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소장님이 시드머니 10억이라고 하셔서 사실 너무 무리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충격이 오면 작은 충격에도 대응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조금씩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산 투자에 실패하신 그런
개미군들 뭐 이런 분들 보면 그런 변동이 생겼을 때 버티지 못하고 처분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여유자금 투자를 네. 권하는 건데 거기서 계속 자산을 공부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지구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혹시 자수성가한 이 부자분들은 자녀 교육, 우리 요즘에 뭐 자녀 교육도 특히 금융 쪽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시나요?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손잡고 오시는 분이나?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희 쪽에 우리 가족한테 세미나를 해줘라. 그래서 그 가족분을 대상으로 뭐 금융시장은 이렇고요, 부동산은 이렇고요, 지금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뭐 집중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형은 극단적으로 나누면 두 부류신 것 같아요. 자녀분들에게 초반에 잘 교육을 해서 믿고 빨리빨리 이제 승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사실 또 좀 못 믿어서 아우 내 자신 네. 모르겠죠. 못 제가 뭘 하겠어요. 믿어서 계속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어떻게 최대한 늦게 뭔가 승계를 하시려는 분들 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들아 믿고 맡길 때니 5억으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아우, 듣기만 해도. 마지막으로 저희 개인들도 언젠가는 이 소장님의 고객이 돼서 3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찾아뵙고 싶은데 마지막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일반인이 부자 반열에 올라가려면 초반에는 집중 투자가 저는 오히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 네네. 네. 포트폴리오 운영은 좀 부자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좀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투자 같은 것들을 대신 근데 너무 조급하게 뭐 사고 팔고 이런 방식으로는 위험하세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선택을 하신 투자 종목이나 뭐 방식에 대해서 일정 기간 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종잣돈을 마련하시면 그때부터는 포트폴리오 운영이나 뭐 글로벌 자산 배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쪽으로 그리고 이런 자산 관리나 이런 거는 만약에 저희가 20살에 시작했다 그러면 20살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네. 작업인 거죠. 한 번 해서 성공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상처럼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자산을 운영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체력과 지구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역시 부라는 거는 물론 뭐 한순간에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부단한 뭐 학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노력이 필요하죠.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오늘 뭐 출연하신 소감이나 편하게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 나누니까 너무 재미있기도 했고요. 근데 말씀드리는 와중에 좀 속이 상하기도 하네요. 사실 제가 집이 없어서요? 네, 그것도 포함해서 개인들이 투자를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나 한계가 있다는 생각들이 좀 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예.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이더 마스터 오늘 해주신 말씀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자산승계 연구소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과 제가 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음 주에는 더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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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바로 그분들 슈퍼김 불사조님과 냉철님 과연 얼마나 생계를 거두셨고 31살부터는 배당하고 월세 받는 걸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더라고요. 31살 때부터요? 예, 예. 코로나 때 4천만 원 계좌를 지금 현재는 한 30배 정도, 한 10억 좀 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했었는데 저 30대 안 되던데? 예, 불사조님은 이 방송에서 투자는 고맙다. 네. 굳이 이걸 피하지 마라. 투자라는 건 어차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가치 투자만 하게 된다면 한 번 흡수조는 평생 흡수조입니다. 저도 이제 여의도에 있으면서 네. 몇백억 됐다가 빵 되는 거 많이 봤어요. 투자는 리스크가 없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주식 전망을 또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해서 현금 한 50% 정도 현금
비중 50%면 네. 쇼 포지션 아닌가요? 근데 지수의 변동성이 정말 커서 지수 예측을 하세요?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얘가 어떤 이익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전체 씁니다.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연구.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뜨거운 거는 주로 이제 자동차.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동차주가 있어요. 가 구조적으로 이익이 되게 편안하게 돼요. 기가 막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PER이 6배? 네, 바이오주 좋아합니다. 특히 또 대형주 중에서는 뭐 누구든지 아는 뭐 이런 섹터는 아직 별로 또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냉철님은 스타일상 바이오주는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안 봅니다. 아, 예, 예. 안 사요. 네. 그리고 이미 거의 검증이 됐어요.